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2부 토론 초청자는요. 박민영 선생님 아까 1부부터 계셨고 3부까지 계속 저랑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이다영 선생님 잠깐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초등대안학교 삼각산 재미대안학교에서 행정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다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중 어쩌나 박수 칩니다. 강우배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계서학급이랑 좀 느린 학습자를 위한 서울형 대안학교랑 위탁형 대안학교 전반적인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상 나눔학교 교장 강소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려운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저희가 1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계속 2부 서울형 정책에 대해서 좀 들으면서 고민을 심화시켜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하지만 두 분이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시리라 믿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PPT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키워드를 좀 썼어요. 요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근데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앞으로는 지방정부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향후에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중요해지고요. 조례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미를 박민영 정책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먼저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형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네. 그러니까 2019년 1월에 이제 서울형대안학교를 서울시가 발표를 했을 때 저희가 그 의문을 가졌던 거는 이런 거예요. 서울형 대안학교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법정 대안학교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가 있었고 원래 헌법의 31조 6항에는 교육제도는 법률로 정하라고 돼 있는데 조례에서 이거 교육시설 만드는 조례를 정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관과 민이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서울형대안학교를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이라는 제도로 이렇게 만들었죠. 저는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누는 이야기는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 예, 그 제도 이후에 아직 이제 이게 제도가 완성되는 건 없겠지만 어쨌든 1년을 겪고 나서 어떤 어려움이나 허점들이 좀 발견됐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형대안학교 모델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도 제정이 됐고 부산광역시, 제주도, 충남도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서울형대안학교 모델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따라서 뭔가를 지금 다들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담되시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뒤에 PT를 보시면 제가 핵심이 되는 용어들을 좀 나열을 해놨습니다. 보면 법률과 조례 관계, 아까 박민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그 중에서 서울시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서울시 이 조례가 아무것도 없이 정책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서울 지역에 대한 교육기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활동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예, 어떤 분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서울지역 대안교육협의회는 우선 2013년도에 이제 민간 대안 교육기관들의 급식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서울지역 도시형대안학교 협의회로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2014년도에 의해서 서울시와의 시장과의 면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교육에 대해서 지원하는 학생당 경비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급식비가 왜 이제 그 학교방 청소년들에게도 지원을 해야 되는지 필요성들을 관찰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협상을 거치면서 이제 2014년도부터 저희가 급식비 지원을 받았지만 이제 이것들을 모델로 2019년부터는 공교육과 같은 수준의 급식비를 현실화를 이루어냈어요. 아주 큰 성과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 2013년부터 시작된 저희 협의회의 모습으로 이제는 거의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그런 모델이 되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그때 협의회의 정책 TF층을 하면서 급식비를 이렇게 해냈다는 데 되게 뿌듯함을 자료를 정리하면서 느꼈습니다. 자랑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그 지금 현재 2020년도 그 신고제로 54개 기관이 있는데 이제 서울형으로 25개, 그 다음에 네트워크형으로 19개, 나머지 10개 기관은 이런 급식비 부분에 대해서 대한기관 지원조례, 신고제 이런 거에 이제 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정되어서 네트워크에 진입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아쉬움이 존재해서 2020년부터 이제 신고제로 이제 필요한 기간에도 급식비를 줘야 된다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화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좀 더 관철해야 될 과제가 있고요. 2013년도에 그렇게 이제 급식비를 이제 지원을 받게 되고 협의회는 그 이후에 정책 연구라든지 어떤 회원기관들 간의 이제 정보 교류, 그 다음에 몇 가지 사업들 아젠다가 있을 때마다의 사업들을 이제 진행하였지만 사실상 이제 많은 성과들을 못하고 휴지기를 가지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코비드 상황이 영향을 끼쳤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고 2018년도에 하반기에 서울형 대안교육 지원 사업 제안을 계기로 다시 협의회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재개가 되고요. 가장 절실했던 것들은 교사 인건비 현실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제 대안교육들이 학교의 어떤 그런 형태로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받고 거기에 함께하는 교사들의 질적인 성장이 있어야 안정적인 교육들을 할 수 있다는 걸 많이 관철하면서 2019년부터 현장별로 지원되는 길잡이 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지원하였고 2020년부터는 1인당 200만 원이었던 게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성과를 저희 협의회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들이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서울형 대학 교육기관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큰 이제 협의회에서 많은 이제 일들을 하면서 저희 서울형 대학 교육기관의 운영 지침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만들어내서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성과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서울형 대안교육 대안교육기관 협의회의 역사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 단계가 아까 구분해주신 네트워크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곳에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다은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서울시 학교밖지원센터의 네트워크 기관이라는 이제 형태의 지원 사업이 있고요. 이제 이 네트워크 기관이라는 것은 저희 도시형 대안학교, 그러니까 일정한 재학생을 가지고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와 플러스 징검다리 거점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검다리 거점 공간은 약간 조금 더 유동적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면서 정보도 제공하고 일정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게 필요한 아이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이제 전일제 형태의 도시형 대안학교에서 또 흡수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또 징검다리 거점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돌봐주는 프로그램 운영해주는 형태, 그렇게 해서 2020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2019년까지 약 40여 개 현장을 지원해주고 있었고, 이 현장들에는 이제 인건비, 그 다음에 사업비, 급식비 이런 식으로 기관 형태의 규모나 그런 거 상관없이 동일적으로 지원을 해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인원 대비 이런 건 없었어요? 네, 그런 건 없었고요. 네, 일괄적으로 인건비는 3인,
그다음에 급식비는 단가에 맞춰서 사업비는 원래 이제 2018년까지는 300만 원인가였다가 이제 19년도 정도부터는 600만 원으로 일괄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서울형으로 지정된 곳은 일괄 지불이 아니라 일괄 지원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 수에 네네네. 따른 교사 수 이런 차등이 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네트워크 지정 기관 현황을 보면 서울형은 25개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 돼 있는 곳이 19개. 네. 그러면 사실은 한 4개 정도가 사실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신고를 했고 신고 필증을 발급받았는데 10개 기관은 아직 급식비조차도 지원받지 못한 현황이고요. 전체적 현황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모든 그 트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수예요. 그래서 신고 네. 필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네트워크형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서울형으로 단계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2019년 전까지, 2018년까지 그런 협의의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2019년에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이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정책과 이제 지원책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때 2019년에 이 조례가 지정될 때 어떤 지향했던 것, 바랐던 것이 있을 테고 2020년 올해는 사실 코비드 상황 때문에 좀 원했던 것만큼 교육 활동을 펼치지 못했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올해 해보니 어떤 것이 더 기대가 된다 또는 올해 19년 지원받기 전에 19년의 상황과 20년의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 현황을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그럼 네. 얘기를 해볼게요. 그 조례에서 이제 제가 가장 좀 기대가 됐던 부분은 그 지원 조례 7조의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보면 되게 명확하게 어디에 비용을 지원하겠다라는 사항이 좀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재학생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이라고 써 있어서 저는 여기 인건비 자체가 들어간 것이 굉장히 큰 성과였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인건비를 원래 그 전에 네트워크 기간이었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상근교사가 한 12명 정도 있는데 3명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학생의 특성이나 재학생의 그 수에 따라서 6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저희는 그래서 절반 정도 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교사 복지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그 대한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그 근속 연수가 길지가 않고 제가 이제 행정교사로서 연초에 늘 하는 일이 최저임금을 보고 저희 이제 급여 체계가 이것이 위반이 안 되는가 그거를 늘 보는 게 일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의 안정을 위해서 공적인 자금이 투입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평가는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네. 제가 여기 키워드 쓴 것 중에 이제 공공성이라 하면 교육 과정과 내용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안정성이 교사의 지위에 대한 안정성을 상당히 확보했다고 봐요. 그러면 학생의 지위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가 되었나 생각을 해보면 신고 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제 신고가 되면 자동 수리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실사를 나가요. 시에서 그런 절차와 과정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학생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신고를 하고 났을 때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고에 대한 절차요? 네, 신고에 대한 절차. 그러니까 신고 공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처음 시행됐었고 지금은 수시 이제 신고를 하는 가능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많이 이제 그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신고제에 필요한 기본 요건이 있어요. 네. 예. 그 기본 요건을 갖추고 이제 신청을 하면 현장 실사를 오는데 그 현장에서 얘기되어진 부분들을 크게 세 가지를 보더라고요. 신고제 할 때 첫 번째는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적합하게 있고 정확하게 이제 그 학생들의 목적이 있는지 학생에 대한 부분 그다음 교사들이 어떤 경험과 대안교육의 경험이나
아니면 그 교육의 어떤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이제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안정적이고 쾌적하거나 아니면 조금 임대해서 조금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일반 학교보다 부족하지만 그 교육 과정에 충실할 수 있게끔 공간들의 이런 다양성들과 안정성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위한 이제 그 안정을 위한 그 안전 기준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무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공공성들을 갖추기 위한 부분들을 1차적으로 보고요. 그 부분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신고필증으로 발급되는 형태가 나오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서울형으로 지원을 했던 그런 그렇죠.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신고를 통해서 이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기관 중에서 네트워크 기관이 선정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선정 기준에 통과했을 때 이제 서울형이 되는 그런 3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박명 선생님 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은 없고요. 네. 질문은 없고 네. 이제 좀 약간 덧붙이자면 저는 그 조례에서 이런 형태의 신고제를 본 거는 없어요. 이게 처음이고 더군다나 그 교육 시설에 대해서 신고제를 이렇게 한그 조례에서 정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행법상으로 초등급법은 이제 학교 설립에서 인가제를 하고 있는 거고,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로 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학원은 등록제, 그다음에 교습소는 신고제, 이게 이제 다 법률 근거가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조례에서 신고제를 이렇게 해서 교육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것에 대해서 좀 그 몇 년간의 좀 그 시행착오를 좀 더 살펴보면서 더 보완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잘하면 이것이 우리가 뭐 대한민국 법제화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 막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 약간 보면 이 조례 신고제가 들어가고 했던 부분들은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던 어떤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학교라는 학교의 안정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 그 서울지역대안교육협의회랑 이제 센터와 그 다음에 서울시에게 계속 그런 것들을 관철해내는 자발적인 저희 협의회에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논제들을 그냥 우리끼리의 부분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지자체랑 그렇죠. 그것들을 계속 협상을 이제 해내셨죠. 관찰하고 협상하고 네. 왜 안 되는지도 얘기하고 현장을 계속 오게 하고 이런 어떤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3부에도 얘기했지만 법률과 어떤 조례 이런 차이들이 어떤 게 더 우선이냐보다는 저희 이제 쪽 서울시 쪽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또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고,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 제안을 하면서 이런 법률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공공성과 울타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관점이 저희의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를 탄생하게 됐고, 거기 안에 이제 이례적인 신고제라든지 이런 인건비, 프로그램비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명목을 꼭 넣어서 어떤 누군가 담당자라든지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초안을 만들어내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네. 봅니다. 네. 조례를 통해서 이제 네네네. 기관의 안정성을 획득을 한 거고요. 네. 여기서 또 살짝 깨알 자랑, 대한교연대도 매우 많이 힘을 네네. 보태서 작년에 그래서 서울시 협의회와 이제 대한교연대와 아주 유대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민을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개정 작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정책과 좀 협상을 조금 더 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고민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제일 어려운 질문이 있을 텐데 현재의 고민과 방향, 아마 뭐 조례 개정도 있을 거고 구체적인 정책의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뭔가를 기준을 만들 때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 네. 측면에서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이제 지원
입학금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것 자체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했지만 이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에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재정적 지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자문위원회. 네. 저희는 맨 처음에 운영지원단이라고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 조례에는 자문위원단으로 아마 가게 될 것 같고 자문위원단이 있어서 이제 대안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기 위해 컨설팅도 해주고 뭐 이제 행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뭐 교사 연수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거는 거의 하지를 못했고 아까 강성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개정안에 아마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받다 보니까 따라오는 게 일정한 잣대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는 교육적 측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다행히 이제 이 지표 같은 거 보면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래도 저희가 타협을 많이 해서 유연성을 확보했지만 이제 뭐 교강사 자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학금이나 수업료의 적절성 같은 평가 항목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교강사 자격은 여기 보면 최고점을 받으려면 이제 자격증 보유 또는 대안교육기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교강사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게 다행인 것은 교원 자격증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은 아마 뭐 초중등 정교사 자격은 당연하고 이건 신고서 항목에 이렇게 부과되어 써있는데 뭐 한국어 교사 자격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자격이라든지 그런 자격증을 모두 포괄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청구사항을 보면 이건 저희가 요청해서 아마 이런 내용이 들어갔나 싶은데 대안교육기관을 졸업 수료한 학생을 길잡이 교사로 채용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제 자격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산점을 부여하는 항목이 있기는 해요. 이제 조금 그 기존 공교육의 어떤 자격 체계보다는 조금 완화된 기준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것 자체가 좀 고민의 소지는 저희가 계속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가산점이긴 하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그렇죠 1, 2점 차이로 네, 그럴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근데 많이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완화된 형태긴 한데. 네네네 맞아요. 네. 강 선생님은 저는 우선은 그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금 대표도 맡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대안교육기관의 현장과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중간에서 같이 해주는 센터 이 세 개의 올바른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은 다른 지자체에게도 대안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도시형 대안학교로서의 어떤 다양성과 대안교육에 대한 어떤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모델을 기여하자라는 뜻에서 서울시에 인증된 배움터다 이렇게 이제 그 기대와 그런 목표를 갖고 진행을 했었는데 공모와 선정 후 서울시와 센터 현장은 전혀 협치가 안 됐고 그 이유는 코비드라는 엄청난 이제 새로운 현상도 있었고요. 진행되는 상황 안에서 서울시와 이 서울형 대안학교가 코비드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않고 하면 안 되는 규제 중심으로 오다 보니 한편에서 지원하고 됐기 때문에 우리를 관리감독만 하려고 하나 이런 어떤 의견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그치지 않고 저희 또 이제 네트워크 대표들이 모여서 평가를 하면서 원칙적인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서울시가 이런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게 된 취지를 잘 반영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이건 조례 기준을 해야 되니까 두 가지 부분이 안 되고 있었어요. 하나는 처음에 대안교육지원 조례에 의해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거기에서 대안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그 다음 홍보, 교육, 그 다음 교사 양성, 대안교육 점검과 평가 그리고 지원에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진행이 됐는데 서울시에서도 이제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지금 만들어질 때까지 서울시 학교법 청소년 지원센터에 이 사업을 이관했고 그 이관된 내용을 현장에 공유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네. 있어서 꼭 이관하면서 이 대안교육 서울형에 관련된 운영 지원 전단체는 만들지 않고
현지에 있었던 인력에서 하게 되니 서울시 학교복지원센터도 주력으로 이 서울형에 대한 고민이나 지원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9월 달에 센터와 현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그러면 우리는 서울시에 이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자문위원회 또한 그냥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제 서울시의회 이상은 의원과 얘기가 됐고 다음 주에 있을 11월 2일 때 대표 발의를 하려고 다 준비해서 지금 된 상황이어서 자문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항목을 조례에 추가해서 일부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하는 부분들이 지금도 있고요. 그다음 올바르게 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런 좋은 인증된 배움터고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걸 서울시에서 홍보하고 해야 되는 게 지원센터 안의 역할인데 그런 홍보를 너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홍보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센터에서도 안 되면 사업으로라도 하고 그거를 우리 현장에 공모 사업으로 줄 건지 센터 직접 사업으로 할 건지는 연말에 다시 얘기하기로 여기까지 지금 중간 평가들을 하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서울시와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지원센터와 그 다음 현장들이 올바른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제 서울시와 센터가 안 해내면 현장들이 요구하고 또 그런 어떤 운영 평가나 이런 과정에서도 와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런 다양성들의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은 어떤지 이런 언어적 가치들을 계속 요구해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이 부분들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큰 부분에서는 이제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현행 조례를 보면 자문위원회에 관한 게 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개정안을 하신 거를 보면 구성이나 임기 이런 것에 대해서만 있지 자문위원회에 대한 역할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뭐 모든 거를 다 조례에 담을 수는 없지만 자문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당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컨설팅, 행정지원, 교사지원 이런 거를 자문위원단에서 관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 명칭의 성격상 자문위원이라 하면 이런 것까지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원센터에서 하는 네, 거죠. 지원센터의 역할과 자문위원단 역할이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그 지자체나 여러 가지 그 관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항상 관 밑에 센터가 있어요. 지원센터가 있고 그 밑에 현장들이 있는데 이 지원센터에 너무 많은 권한과 너무 많은 사업을 주면 실제로 현장으로 가야 될 예산들이 현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센터에서 다 이렇게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의 역할이 무엇인가, 센터는 이제 지원을 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금 강하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혹시 박미연 선생님이 뭔가 또 더 말씀하시겠을까요? 저는 이제 그 센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 잠깐 하고 질문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는 원래 이제 서울특별시 학교학청소년 지원조례에서 분가를 한 거죠. 네, 그렇죠. 분가를 한 거고, 근데 이제 서울시 학교학청소년 지원센터에 근거해서 만든 학교학청소년 지원센터를 지금 설레시호회가 지금 맡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례 지원센터고 사실은 이제 법정 그 지원센터는 또 있습니다. 서울에 2개가 있는 거죠. 광양에.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논의 과정에서 사실은 대한교육기관 지원센터로 이 위상에 대한 논의는 깊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존의 이제 학교학청소년 지원센터가 그냥 덥석 맡게 됐고, 네. 그 논의 과정에서 사실은 학교학청소년 지원센터 입장에서도 기존에 하던 일에서 많은 부분을 다른 데 뺏기지 않을까 약간 걱정도 좀 했고요, 중간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좀 논의를 해야, 오늘 말고, 예, 논의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어쨌든 네트워크형이든 뭐 서울형대학교든 이제 이런 체제가 제도가 만들어지고 지원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신고 이후에 지정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데 누가 심사를 하는 게 공정한 것인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심사 기준들에 들어가면 아까 뭐 교감사 자격증에 가산점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교육과정에 대해서 뭔가 그 누군가 평가를 한다든가 수업료에 대해서도 맞아요. 어디서부터 그 고액 수업료인지 그거는 현장 형편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그 거꾸로 말해서 그거 약간 넌센스인데 지원 많이 하면 수업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사실 이제 비가대학교들이 2차 법제화에서 60조3 대안학교에 안 들어가는 이유 그 제일 큰 게 교육과정하고 교원 자격 문제가 되게 큰 건데, 어쨌든 이 서울시 조례를 통해서 이게 조금 더 빡빡한 그 제도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은 장차 지금 현재 그 서울 도시형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들어와 있지 않은 곳들도 지원하거나 신고 대상이거든요. 예비자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준들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하고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건 저는 먼저 준비된 곳에서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네, 아까 이다영 선생님하고도 토론 준비하기 전에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뉴얼화해서 제안을 하면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같이 윤영 국장님하고도 작년에 계속 그 선정 기준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했던 게 교강사의 자격증 여부라고 처음은 서울시에서 강력히 주장을 했었던 부분을 우리가 끝까지 우선 자격증의 여부는 안 된다. 자격의 여부로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그가 이제 선정 기준으로 관찰되는 게 큰 부분인데, 그러면 이 자격을 대학 졸업이나 자격증만으로 자격을 입증하는 것도 안 되지만 민가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교사의 일정 정도 학력은 필요 없다라는 인식은 또한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 대안교육에 대한 어떤 가치와 이해도를 높이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반영하는 기준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6개 정도 이렇게 자격에 대한 부분도 우선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대안교육의 이해와 가치 경험들이 있는 그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입증 자료로 하나.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어떤 그런 대안교육기관이랑 이런 청소년들, 학교별 청소년들을 만나왔던 이 경험도 아주 크게 들어갔던 거 하나. 그 다음에 자격들을 졸업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회복지를 전공했거나 교육학을 전공했거나, 그리고 대안학교라고 초등 자격증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교사 자격증에 중고등이지만 이 초등아들을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의 원리들을 갖고 있고, 상담심리사, 사회복지, 청소년 지도사, 이런 어떤 다양하게 인상, 아이들 전인적인 인간의 발달과 성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교육들을 한 부분들이 자격으로 들어가야 되며, 그 다음에 교과 강사들은 미술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부분이 꼭 미술 교사 자격증이 없지만 미술 치유라든지 여러 가지 놀이 미술을 했던 그런 다양한 민간 자격증, 그래서 교원 자격, 이런 법에서 정한 국가 자격증, 그 다음에 민간 자격증, 경력증, 경험의 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런 경험은 없지만 신입교사로서 너무 대안교육에 열망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삶을 위한 이제 교사대학에서 하고 있는 이제 그 신입교사 양성과정과 그런 부분들을 미수한 것들을 반영을 했을 때 그게 다 서울시에서 그게 자격 여부에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세목화해서 저희들이 내오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더 이제 되는 그런 선정 기준에서 됐을 때 이 그 삶을위한 교사대학이나 이런 대안교육을 앞서가는 그쪽에서 민간 자격증 그런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이 대한 교사들을 양성하는 걸로 좀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선정만 되는 교강사 자격이 또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 대한 시급에 와요. 이런 자격이 있어요. 그럼 경험이 또 다른 데와 또 우리 교육 과정이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교육 가치와 철학, 그 다음에 어떤 저희 같이 느린 학습자에 맞는 교육 원리나 이런 방법들의 보수교육, 그 다음에 그 보수교육, 주제별 보수교육들을 각 현장마다 같이 다니면서 이제 역량 강화하는 시스템, 이런 어떤 대학교육기관 운영 지원 체계, 교사 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저 이제 강수 선생님께서 교원 자격 관련한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수업료 고민입니다.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의 선정 기준 안에 보면 수업료와 입학금 평가하는 내용이 실제로 있고 이제 이것이 적절하냐를 보고 이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의 항목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기관의 이제 예결산 내역이나 이제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정 정도 제도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저희가 자기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있어서 이건 좀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차이가 있어서 어떤 학교는 30만 원만 받아도 운영이 되고 어떤 학교는 40만 원만 받아도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이 40만 원이 비싸다고 해서 내치는 게 아니라 이것의 산정 근거가 적절하면 저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평가 지표 자체도 다행히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실제로 지금 한 운영비 50% 정도를 지원받게 되었어요. 이 현장에 진입하면서. 하지만 나머지 50%는 저희가 자부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업료를 낮추지는 못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건 이제 기관의 회계 투명성과 연관해서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만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역시 교육과정과 교육의 내용성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이걸 절차적으로 따지거나 경직된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서울시에서랑 저희랑 윈윈을 하려면 서울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서울시의 교육적 생태계를 다양화하고 그것이 또 시의 경쟁력이 되는 효과 서로 윈윈하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저희가 좀 양보할 수 없어서 계속 서울시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육 과정에서 신고 필증 발급하기 위해서 신고할 때 서류에 네. 그 명시되어 있잖아요. 네. 뭐 실수나 이런 거. 네네. 근데 그걸 보면 사실은 기존의 학교 틀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볼 때는 무슨 있어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거기 신고필증을 할 때 한 주당 뭐 20시간 이상 꼭 이수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한 커리큘럼에서 10과목 정도의 편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신고필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거를 행정적으로만 해석하면 되게 많은 교육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행정에도 대한교육의 유연화의 해석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진로교육 프로젝트예요. 진로교육 프로젝트 안에 감각으로 배워야 되면 그건 감각놀이 그렇게 배정을 예,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과목 수를 나눠서 우리의 교육 철학을 이 행정에 얽매이지 않고 재탄생하는 현장만의 교육 과정이 필요하면 이 부분은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고 저는 저희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20시간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대안교육이라든지 인건비 전일되는 그런 인건비를 했을 때 적어도 일반 공교육에서는 뭐 몇 시간에 54시간을 이수한다든가 이런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양성을 충분히 보완해서 최저의 기준으로 그게 산정이 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어떤 애는 이제
매일 주 5회를 못 오고 3회를 와요. 근데 이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스쿨 과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근거를 만들고 정리해내는,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형이나 이런 과정에서 선정 기준이나 운영하는 기준에 최소한의 어떤 제도권으로 진입했을 때의 공공성이 있지만 이 행정과 주는 부분들을 대안교육화해서 막 기준 없이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어떤 논리와 근거, 지금처럼의 과정들을 해석하면서 서울시야 이런 노력을 하는데도 이건 너무 규제가 강하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올바른 의사소통을 해 나간다면 대안교육의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지점들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갖추기 때문에 지금 저희 서울시의 네트워크로 있었던 학교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부분들을 계속 이제 모델링 해주고 예시들을 많이 주며 다른 기관들, 하고자 하는 기관들 견인도 되고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학교에 대한 그 교육 과정이며 그 제출한 서류들 보면 사실 학교태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뭐 하신 말씀 있지 않을까? 근데 3부로 이어질 내용들이 네. 근데 이분들은 3부에 안 오실 거라서. 아 진짜요? 네. 그럼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질문을 지금 이미 시간이 초과돼서 한 3분 정도만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이제 미처 생각을 못했던 내용들, 아까 뭐 그 수업 시간 중에 홈스쿨링 몫을 거기로 재해석을 해서 네. 포함을 시키다. 저는 그 굉장히 갑자기 아직까지. 흥미가 네. 그리고 코비드 시대에 꼭 필요한 네. 개별 맞춤형 그렇죠. 지원 시수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안 되는 건 없다. 만들면 된다. 선생님 굉장히 흡족하실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일본에서 네. 교육개혁법법 만들 때 첫 번 초기 안 중에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의 개별 학습 계획을 교육청에다 그 제출을 해서 그것을 이제 수업한 것으로 인정을 하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 그것의 맹아적인 형태. 네. 저도 코비드 오면서 그걸 되게 했던 게 뭐냐면 저희 이제 그 소규모기 때문에 이제 방역 두고 하는데 어린 아이고 장애가 있고 이러니까 학교를 믿고 보내고 이게 보내는 분도 있으면 지금 상황에서 정말 소규모로 해도 될까요? 막 이런 어떤 부모들에게는 저희는 온라인과 이거를 같이 병행하면서 같은 내용이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시범 운영했었거든요. 그러면 온라인 수업을 했던 자료와 그런 것들을 교사들이 계속 관리하고 했던 것들이 있지만 매 계속은 아니지만 한 번씩 와서 이렇게 관리하면서 안정성을 하면 오프라인에서 소집단 공동체 수업에 대한 중요성과 이런 개별적인 개별화 학습 비대면 수업의 개별적인 학습화를 어떻게 가져가서 대안교육의 다양성, 창의성을 저는 사례로 만들 수 있다고 좀 봐요. 네. 사례를 좀 더. 2부에 3부에 안 오시면 질문을 하나 해도 네. 될까요? 네, 한 저희 많이 시간이 빠져서 한 3분. 질문은 그냥 간단한 건데 지원이 많이 되니 좋죠. 그런데 그리고 되게 그 개별 현장들이 이제 안정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과정들이 경기도나 타 지역의 그 조례 보조금이 지원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몇몇 활동가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제도화되는 큰 흐름에 대해서 개별 현장의 부모나 교사들은 좀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섞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들고, 근데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제도화되는 부분이 어느 순간에는 우리 현장에 훅 들어올 수 있겠다,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지. 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협의회에서는 이제 이것이 저희 현장을 위한 일이고 이제 서울시와의 오랜 협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됐고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것을 저희만 감당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사례를 하나 만드는 순간 이것이 참고 자료가 되고
이제 저희는 이런 고민에 맞춰서 이렇게 세팅을 했지만 이제 그 맥락 그 없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어떤 지역에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독소 조항이 생길 수도 있고 현장에 안정감을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행정적인 업무 부담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이제 네, 그런 우려점이 좀 있어서 저희도 이제 올해가 다행히 1차 년도 아직은 협상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고민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최대한 유동적으로 좀 많이 좀 서울시에 역으로 먼저 제안을 거기서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형 대한교육질의 조례랑 서울형 대한교육기관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2001년도에 서울시에 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 90년대까지는 문제야 비행 얘는 낙오되네 교육청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만 됐었는데 더 증가하면서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이유는 학교 문제도 있고 사회 문제도 있고 방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지 못한 교육의 문제들이나 사회의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은 문제가 아닌 자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올바르게 성장시켜야 된다가 서울시와 현장들이 시작한 거고 2001년도에 세 개의 씨앗 학교에서 지금 54개 신고필증 학교와 서울형과 네트워크 이제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형성됐고 이 지원조례나 지자체가 2001년도부터 계속 서울시와 이런 그 협력을 하면서 계속 서울시에서 요구하면 과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의견들을 모았을 때 이거를 정책으로 어떻게 할 거냐. 급식 그래 맞아. 학교는 나왔지만 얘네들도 국가에 세금을 내고 이렇게 되는 자녀로서 급식비를 당연히 받아야 돼. 이런 부분들을 계속하면서 정책화한 게 서울시의 모델인데 그 지자체에서 그런 어떤 아까도 말했듯이 모든 걸 행정 그 다음에 그 액면 부대를 언어적 함몰을 하면 절대 안 되고 정책도 우리한테 맞는 걸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지 않으면 족쇄가 돼요. 그래서 항상 고민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책화하는 그런 노력이 되게 필요할 거고 저희 서울형 대한교육기관은 그런 어떤 사례들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좀 더 대한교육의 가치와 그 다음에 교사와 교육과정들이 잃지 않는 그런 행정의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많은 지자체에 좀 줄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하는 게 저희의 사회적 책무라고 저희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니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대한교연대가 지금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서울협의회가 이 스토리를 잘 정리를 해서 이것을 좀 전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서류상 나온 조례, 그 다음에 어떤 선정 기준, 왜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보면 각종 문건들이 올라오잖아요. 그것만 보기 쉽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민간이 행정과 적정한 긴장과 협력을 하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지금 아마 응답하시려고 연도별로 많이 메모해 오셨을 텐데 그것이 조금 더 잘 정리가 돼서 저희가 그걸 알려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지 않으세요? 네. 예, 저희가 시간이 지금 이제 50분을 저희가 썼어요. 예. 2부에서 두 분들을 못 뵈서 저희가 좀 말씀을 많이 들어봤고요. 3부에서 계속해서 박여생과 저는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